네, 이번에는 전현직 의원들 모셔서 저희가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리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저는 사석에서도 좀 잘 친하신 사이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네, 그냥 학교만 같이 다녔다.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전혀 없었다. 저는 김용남 전 의원님을 여러 번 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 뵀고 네. 그 보궐선거 나왔을 때도 네. 그때 저는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 예. 민주당을 지지하러 거기까지 가고 그랬었었던 그랬구나. 상대 캠프 쪽에 캠프 쪽에 아니 근데 계셨구나. 그때는 네. 손학규 손학규 후보님이 캠프가 워낙 컸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대선 캠프급이었어요. 네.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이기시더라고요. 네. 이겨버리셨어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됐어야 대단한 건데 안 됐기 때문에 뭐 대단할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를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했어요. 또 안 합니다. 네. 네, 어제도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조사 거부하는 피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님?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게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공수처까지 앉혀놓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진술 거부권 행사는 막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진술도 안 할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환이나 조사는 무의미해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빠르면 어제 저녁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한테 기록이 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어제 밤 늦게나 돌아왔을 텐데 0시 35분에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기록이 없으니까 공수처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밤 자정 넘어서 돌려받은 상태 지금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시한이 좀 늘어나서 오늘 저녁 때까지일 텐데 아마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구속영장 법원에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나올까요, 의원님? 네, 예. 저는 참 재밌는 게 예. 저도 서울구치소에 90년에 있어봤거든요. 그때 민주화운동할 때 예. 그때 군사 독재 정권에서 예. 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가끔 출석을 거부하는 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하고 예, 이런 예,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막 묶어놓고 구치소 안에서. 예, 구치소 안에서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또 예. 단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단식한 사람도 있었죠. 네. 예. 군사 독재 정부에서 그 정부에 복무하는 재판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은 윤석열 정부인데 거기에서 하는 이 재판을 이렇게 거부하는 정치 투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바로 나오셔가지고 담화할 때 네. 법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흘째 조사 거부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메뉴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아침으로 된장찌개? 3분의 1밖에 안 먹었다. 짜장면, 된장찌개 뭐 막 이렇게 쭉 메뉴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에 입감은 돼 있지만 정식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구속된 건 아니죠. 구속된 건 아직. 아니기 예. 때문에 대기실 같은 데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소파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생활복도 입지 않고 양복 입은 그대로 지금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현실 인식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구치소에 바닥 난방이 되고 네네. 뭐 TV도 있고 뭐 이러냐 특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특혜가 아니고 네.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구속이 본격적으로 되면 독방에 바닥 난방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제일 큰 민원이 춥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포된 상태라서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수위도 아직 예. 안 갈아입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집행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입고 왔던 옷 같은 건 전부 보관이 되고 네. 서울구치소에서 지급되는 옷으로 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상 거기서 이제 간단한 몸수색도 하고 아하. 이렇게 해서 사복은 이제 다 벗고 예. 지급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이제,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들 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체포 상태이기 때문이지 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은 것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경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구치소 안에 그 윤석열 피의자 때문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네. 구치소 경호. 예. 그렇죠. 예.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직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뭐 체포되고 구속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네. 이번에 최초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대략 12월 4일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막 생겼어요.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는 경호의 범위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울구치소 안에 경호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구치소 밖에서 하면 되죠. 이동 시에만. 네. 그 안은 한남동 교도관들이 관저 있는데. 이상으로 보안 잘 되는 시설인데. 건데. 예. 혹시 세계사에서 현행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나요? 현직 대통령. 다른 나라에는 좀- 아니 뭐 끌려나가서 맞아 맞- 죽은 경우도 그것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예. 거의 유일한 사례 아닌가.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진압당해가지고. 예, 진압당해서 총 맞아 죽고 예. 아엔데 피노체트에 의해서 예, 예. 이런 경우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런 건 있는데 현직 대통령 때 법 집행이 되는 경우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오히려 세계에서 볼 때는 네. 제일 처음에 계엄이 있었는데 뭐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20, 30대 뭐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탄핵을 이끌어내 이런 그리고 그 집회를 거의 콘서트처럼 하는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맞아요. 민주주의 예. 대단하다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네.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법원이 2번이나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신의 불복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거 안 거치고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서 체포되는 이런 경우가 실은 와,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또 어떤 거야? 라는 인상을 그렇죠.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민도가 높은 나라인 것은 세계가 정말 인정, 입증 뭐 이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부정 선거 얘기를 하고 어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도대체 국회가 한 반국가 활동이 뭔지 그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 예산 뭐 어쩌고 뭐 입법은 뭐 대통령이 뭐 막 하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부정선거 막 얘기하면서 뭐 중국이 개입을 했고 2020년 총선 코로나 전국 때 여기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대구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와서 체류했던 중국인들에 대해서 다 그 이 사람들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명단들 그 증거로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사실조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과 연결시킨 이상한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반국가 활동이 뭔지 말을 해라 하는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민들의 수준은 높은데 네. 일부 정치 세력의 수준은 완전히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수준이. 네, 수준이 그래서 뭐냐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증거를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일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헌재 법 재판소에서도 하고 예. 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한두 사람 개입해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적어도 흔적을 남겼을 테니 그 증거를 갖고 오든지 아니 그래서 선관위 불법 점거해서 서버까지 접근을 했었잖아요. 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진짜 답답하다. 네, 답답하죠. 김영남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요. 네. 제가 내란 국정조사 위원이잖아요. 네, 특위위원이죠. 특위위원이어서 네. 이제 질의하시는 것도 여당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것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 얘기는 우리는 수개표라는 거예요. 이 현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만약에 이 전선과 관련된 이것이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물과 달라야 되는데 네. 현물까지 맞춰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경욱 사건에서 2022년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결국 이거 다 까본 거예요. 차이가 투표까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가서 네. 유튜브에 네. 부정선거를 논하는 네. 이 유튜버를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이제 무슨 명예교수를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던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전투표를 먼저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하는데 관 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 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 내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안양인데 직장이 서울인 분들이 서울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내는 안양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본투표 안 하고 이제 미리 사전투표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외 투표 마이너스 당일 투표가 플러스다. 플러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플러스고 네. 국힘당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투표소별로 보더라도 이게 확률적으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플러스다. 근데 또 다른 것도 플러스다. 또 세 번째도 플러스다. 네 번째도 플러스다. 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없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 네. 민주당이 이기고 질 확률은 각각 2분의 네. 1씩인데 투표소별로 계속 민주당이 이긴다. 다 이겼으니 예. 이 확률이 2분의 1을 그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N승에서 해야 N승에서.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관내 투표도 그렇다. 네. 근데 의원님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그렇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계학자가 나와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통계합니다. 학술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아 정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거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 이 주장에 대해서 진짜 얼토당토 아는 그런 무슨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우기는 거고 사실 퇴로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제 살 구멍을 좀 찾아보는 살공리를 찾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보는데 말 나온 게 한 마디 더 하면 키르기스탄이 우리나라 투개표 개표 너무 전자 훌륭하다고. 개표기를 가져갔는데 키르기스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것이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무슨 부정 투표가 일어났나? 있었나? 네. 네. 이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매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매표, 예, 예. 돈 받고 예. 누구 찍어줘라 사전에. 그 다음에 네. 유권자 명부를 네. 유출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예, 없잖아요. 전혀 우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거 한국 시스템하고. 업체가 판 것은 뭐냐면 시스템도 아니고 개표기, 전자 개표기. 전자개표기.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가짜 뉴스들을 발굴해서 그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팩트 체킹을 해주는 게 참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이 조금 더 발빠르게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나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그렇죠. 다른 목적은 너무나 명징해 보이고 뭐 증거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NBS 조사가 굉장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갤럽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는데 방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 그리고 무당층이 17% 나왔습니다. 물론 그 NBS 조사도 그렇고 갤럽도 마찬가지고 보수 과표집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NBS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이게 역전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용남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선거의 승패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은 거의 많은 경우에 평생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평생 1번이야. 나는 여태까지 항상 2번 찍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정당 지지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나 아니면 출렁거렸어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만 보고 이게 지금 곧 있을 선거의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데 네. 이게 고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다? 그건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일종의 위기의식, 네.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른바 결집 효과다.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탄핵은 어느 누구나 대부분 예상은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8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 예상을 해요. 네. 근데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 결과에 대한 반감.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네.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되고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제1야당 쪽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제1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대충 예상이 지금 가능한데 나는 그것이 싫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 역으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는 있어 보여요. 네. 분명히.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향별의 보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중도가 278명이고요. 진보가 262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는 그 응답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름 응답 거절이 12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힘 지지자들이 이제 1차 체포가 안 되면서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아스팔트 나가는 것보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2020년과 2024년 총선 전에도 국힘당 그때는 이제 뭐 미래한국당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랬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도 과표집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사례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아스팔트로 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소수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 네.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신중해야 되고 뭐 이거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는 것처럼 이 과표집은 네.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는 측면입니다. 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탄핵 체포되는 순간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네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뭐 다시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 경호처 준비해라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판단은 그래서 다음은 누구야? 다음 누가 할 거야? 네. 그리고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 대선의 전략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여기에 벌써 딱 이틀 전에 벌써 전부 딱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울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 윤석열 걱정을 하면서 사실상 손절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국힘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로 예상을 좀 하세요?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는 미적거리고 사실상 한 몸처럼 비춰졌죠. 네. 근데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말씀대로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뀐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결하는 투 트랙 중에 한 가지는 탄핵 트랙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형사사법 절차였는데 이게 체포가 늦어지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네. 체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뭐 구속이 연결되면서 2월 초순에는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이 나오는 절차가 사실상 확정된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돌아가고 그 형사 재판이 또 탄핵 절차에 보다 주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냥 투트랙이 완벽하게 구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조기 대선인데 다만 시기가 4월 말이냐 5월 초냐 뭐 요 정도의 변수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 뭐 네. 큰 변수도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자기 장사하는 분들은 유튜버들은 48시간 있다 돌아온다. 뭐 윤석열이 복귀한다 그러지만 그건 뭐 본인들도 안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은 이제 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자기는 누구야 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개개인에 대한 대선 지지도를 물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월등한 1등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주자에 대해서 몇 배가 더 나오는 적어도 2배 이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그 올망졸망한 여권 후보도 결국엔 한 명으로 정리될 거잖아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그 8년 전 탄핵 때를 보니까 2017년 그때 5월 9일 선거였죠 아마. 네. 네. 그때 대략 정당들이 3월 선거일 9일 선거 3월 9일. 3월 9일. 3월 9일이었나요? 네. 그때? 아니요. 3월 9일에 탄핵 심판이 그렇지. 나고 예. 그 5월 9일 대선. 5월 9일이었어요. 그러네요. 5월 예. 대선. 3월에는 예. 탄핵 예. 그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났죠. 이정미 그러니까 재판관. 5월 9일 선거일로부터 대략 40일 정도쯤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20일이 넘게 길어서 맞아요. 20일. 선관위 후보 등록도 거의 한 달 전쯤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헌재에서 딱 탄핵 결정 나면 60일이니까. 60일 이내 대선인데 네. 대략 20일 전후에서 각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요. 빠듯하다. 예. 사실상 지금부터는 대선 국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갤럽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장관이 어제 조사에서는 13%로 나왔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7%. 홍준표, 한동훈 공동 6%, 오세훈 4%, 이준석 2%, 조국, 김동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없네요. 그럼 예.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유승민 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취재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중도 소구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측이 총집결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중도에 있는 캐스팅 보터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누구를 할 거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코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필요하면 우리는 윤석열도 데려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을 후보로 내세울 거야.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베스트 솔루션이죠. 대선이라는 본선을 염두에 두고 판을 짠다고 하면 네.
이게 이른바 그 집토끼라고 하는 네. 뭐 집토끼 뭐 굳은자 뭐 이런 표현을 네. 쓸 수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있는 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의 표를 조금이라도 갖고 올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래 좀 플렉서블해요. 후보도 빌려오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사실 지난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는 빌려온 후보지.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양자 드린 거죠. 예, 양자 그러니까 그 저기 장남이 없어. 그래서 그 장자승계를 위해서 옆집에서 구워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 외국인이네.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외국인 정도였으면 다행이었죠. 여하튼 그런 정도까지 근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려면 사실은 몇 가지 좀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유승민 대표를 정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려면 첫 번째 풀어야 될 관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군가는 설득을 해줘야 돼요. 아, 설득 작업을 누군가는 열심히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줘야 돼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우리한테 유승민도 있잖아 이런 말을 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래 이럴 때 민주당은 중도를 어떻게 저 소구 전략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주변에서 나오긴 다 국힘은 하더라고요. 지금 다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내 수준도 남아 있긴 남아 있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등장을 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가치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릴 때 진짜 대거 일어나가지고 항쟁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해 추구 집단이다. 이익, 떡, 먹을 거 이런 게 있을 때 찰떡같이 뭉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의원의 출마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하면 최소 5에서 7%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이준석의 공동정부 뭐 이런 정도까지 좀 이건 사실 가설인데,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워낙 뭐 피카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뭐 지금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준석, 천하람 등 얘기하지만 이게 명실상부 공동정권 정도로 해서 장관 몇 자리 주고 이런 방식으로 결합해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저는 뭐 플렉서블하다는 네. 국힘당의 플렉서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플렉서블에 대해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본인들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윤석열이라는 정당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정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검사 출신을 양자로 들여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석고대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구도가 나와야지 직전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같이 싸우던 사람들 부정선거 같이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네.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아니야 이제 거기 끝났고 유승민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리고 직전까지 탄핵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했던 그 입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또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을 예를 들면서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을 단도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황스럽지 않게 좀 절차는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저는 중도 소구력을 키우는 것들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도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뭐 대체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희 당의 을지로 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있는 것들을 하되 우리의 정책에 정확한 것들은 세운다. 핵심 코어들은 세운다. 네. 이런 지점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실은 그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네. 하면 대기업하고 상생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부각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보를 훨씬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전략과 무관하게 어쨌든 내란 공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인데 이 세력에 대한 심판 없이 5년 정권을 또 주냐? 그게 맞는 건가? 그런 게 국민적 선택이 됐을 때 이후에 정치 세력들에게 또 내란은 가능한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판단으로 저는 심판 여론은 반드시 존재할 것 같다. 뭐 누가 후보가 되든 당명 바꾸지 않겠습니까? 당명 바꾸겠죠. 당명을 바꾸고. 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벤트는 한번 세게 필요하기도 하고 하겠죠. 네, 당명도 바꾸고 예. 선수도 바꿔서 또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승민 전 대표가 된다면 그거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기조와 노선이 완전히 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고 민병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만간에 한 번 더 놀라시겠어요. 예.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이렇게 쉬웠어? 뭐 이런 거 목격하게 되시면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네. 작동한다면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확 바뀌는 게 가능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그 당은 그런 당이다. 네, 예, 아니, 저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그것도 이번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근데 지금 바뀌는 거죠. 본질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장악하고 있는 당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쪽으로가 네. 아니라 예. 합리적인 쪽으로 바뀐다면 좋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좋은 거다.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좋은 거라고 봐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국힘이 이번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분리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네. 어떻게 안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분리하면 이상한 거지. 예. 자당 소속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완전히 진짜 대등한 상황에서 대선을 붙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만 이 와중에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네.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짜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글쎄요 정말 그게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첫 걸음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란 특검법 뭐 국힘 쪽 용어는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만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만에 하나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낸다고 하면 그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기존의 태도를 확 바꿔서 이제는 윤석열을 끊어내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어제 울먹울먹 네. 권성동 스탠스가 그거 아니에요? 네. 끊어내겠다. 마지막 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는 그게. 끊어내고 우리는 살겠다. 미안해 안녕 잘 가. 잘 우리는 가. 살아야 그래서. 되겠어. 저는 어제 울먹울먹 갑자기 이래서 또 아니, 내 쇼를. 친구 체포돼서 억울한 게 아니라 네. 내 친구 체포되도록 내가 잘 못해서 네. 잘 충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딱 보면서 느낌은 이거는 손절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겠다는 시그널이다.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확 윤석열 바꾼다. 안고 가겠어요. 네. 지금 아니, 근데 내 예. 친구는 할 수가 없죠. 약간 그 자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친구는 맞아요. 후배잖아요 검찰. 검찰은 한참 후배죠. 네, 검찰 후배여서 제가 듣기로는 권성동 의원한테 존댓말 한다고 들었어요. 그 검찰은 기수 문화가 엄청나서 그 반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 존댓말 했다고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광주지검에 다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권성동 검사는 당시 부장 검사였고 네. 저는 이제
그 부의 수석 검사였고 당시 윤석열 검사도 평검사였어요. 평검사. 근데 수석 검사, 평검사. 아니 이렇게 윤석열 검사도 그 부 수석 검사였지. 예, 그러니까 예. 평검사 중에는 제일 고참이었는데 그 어릴 적 내 친구라면 이제 사석에서는 반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었거든. 그건 이제 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존댓말을 하고 네. 권성동 부장은 네. 말을 놓는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어릴 적 친구는 사후적인 스토리다. 스토리인 것으로 보이고 그때는 말을 놓고 내렸고 지금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검사실 엄청 깍듯하게 됐고 그리고 캠프에서도 일할 때 다른 사람 오면 잘 안 일어나는데 권성동 의원이 오면은 윤 후보가 벌떡 일어났다.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예.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는 한 친구는 키가 컸고 한 친구는 작았어. 예. 그래서 여기서 엄청 얻어 터졌어. 예. 근데 크고 나니까 여기는 별로 안 자라고 여기는 쑥 자라갖고 훨씬 체격이 컸고 예. 힘도 세졌어. 예. 근데 어렸을 때 맞았으면 함부로 못 덤비잖아요. 지금 싸우면 이기지. 예, 하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그게 오래 가거든. 그런 거 비슷한 작용이죠. 예. 네. 하여튼 내 친구는 상당히 좀 자기적인 냄새는 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손절이다. 그리고 윤을 떠나보내고 우리는 살 길을 찾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민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쉬울까? 아니 쉽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 근데 정광훈 목사나 뭐 김문수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네, 난리 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당권을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커요. 예. 당원 투표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데 네. 지금의 룰대로 하면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네. 하는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만들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야 돼요. 그 얘기도 하던데요. 예.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올 때처럼 일반 국민 100%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혁명적으로 당원 당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이 마음 먹고 도와줘야죠. 그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예. 만약에 그 이체제로 간다고 하면 예. 정말 마음 먹고 도와줘야 가능한 시나리오죠.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런 선택 하실 분인가요? 플렉서블 하니까. 상당히 유연하신 분이라서 언제든지. 지금 지도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능성도 있겠죠. 네. 예. 자, 그랬을 때 근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대 이재명. 예, 대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대 이재명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에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대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뭐 보다마나 네. 저는 국민들이 뭐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찌그럭버그럭하면서 드라마틱한 광경을 여러 차례 만들 거다라는 게 벌써 시나리오로 기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면 주도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은 상당히 심심하고 재미없고 어차피 굳은 자 이재명 이런 모드로 간다면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벌써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승민은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한테 던지는 것은 이 띄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후보 전술이 우리한테는 있어라는 걸 한번 대중에게 던져보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이게 얼마나 입증되느냐 그걸 보면서 전략 전술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국면 전환에 굉장히 능숙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은 최근에 생방송으로 내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장면 전환, 모드 전환 이런 걸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 얘기한 1년도 안 됐거든요. 윤상현 의원 오늘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추운데 내복도 안 입으셨다. 예.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 무슨 왜 얘기냐면 내복을 안 입습니까? 입으면 되지. 내복을 입어라. 더운가? 내복을 입어야죠. 보일러가 들어와서 더워서 안 입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니 이제 구속되실 건데 구속되면 뭐 1호방이나 2호방 이렇게 있을 건데요. 네. 과거에는
거기에 냉풍기나 온풍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온풍기나 냉풍기가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감옥이 더 좋고 여름에 감옥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뭐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 사석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홍거방일 때 얘기예요.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여름은 덥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네. 옆 사람의 체온이 더운 거고 겨울은 옆 사람의 체온이 좋으니까. 근데 독방은 다를 거 아니에요. 독방에 계실 건데 분명히. 네. 왜냐하면 경호 때문이라도. 그러면 내복을 입으셔야 된다. 네. 내복을 입으셔야지. 아 이제 입겠죠. 네. 네. 독방으로 가면 입을 것이고 또 조국 이 얘기까지 대표도- 했는데 또 밖에서 얼마나 내복을 많이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사식도 넣어주실 네. 거고. 그래서 조국 대표도 엄청 추워서 귀도 얼고 뭐 손가락도 많이 얼어가지고 면회 갔다 온 뭐 그런 변호인들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여하튼 그의 뭐 어쨌든 이후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늘 청구되면 언제 되는 이르면 거예요?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네.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영장이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고 네. 조국 대표 말씀하셔서 예, 예. 제가 어제 뭐 이제 조국 대표 측 인사로부터 어제 예. 들은 얘기인데 네네 그 왠지 단독성일 것 같다. 체포가 됐잖아요. 예, 예. 며칠 전에 네. 조국 대표의 전해진 워딩입니다. 예, 예. 조국 대표가 분이 반쯤 풀렸다. 아 진짜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분이 반쯤 풀렸다. 반 남은 거는 언제 푸나? 그거는 뭐 최종적인 선고가 이쪽은 나고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복역 중이니까 네. 본인은 출소하고 아무래도 뭐 훨씬 일찍 출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머지 반쯤 반이 또 마저 풀리겠죠. 이런 거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도 그러고 자식들도 다 그래서 거의 멸문지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아 나머지 반이 그 반인가? 그래서 나머지 반과 그렇게 생각 못 나머지 반이 그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서 있겠네. 출국 금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누가 기획자냐,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행동단장들에 해당하는 그 사령관들만 잡혀간 거고 이제 겨우 내란 수계가 붙잡혀 간 건데 실제로 기획자가 누구냐 그건 아직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분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장 네. 밝혀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국조는 이제 이번 주에 했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다음 되나요? 주에 현장 조사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청문회 하고요. 수요일 청문회. 예, 예, 수요일 또 청문회고 뜨겁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2월 4, 5, 6 이때 이제 중간에 현장 조사 있고 청문회가 예.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 때는 의원님 뭐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좀 예고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정무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서 네. 좀 하고 있는데 기본 기본적 조작, 삼부토건 이런 거 좀. 아니 그거는 이제 내란과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부토건은.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이 A4 지시사항 문건을 줬어요. 각 장관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네. 뭐 서울청장에게 뭐 경찰청에도 주고 외교부 장관에게도 주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주고 네. 이런 것 같은데 기재부 장관에게는 이런 내용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라. 예, 어떻게 해라 그걸 준 거예요. 네. 핵심이 예비비를 조기에 확보해라. 그다음에 국회에 돈 끊어라. 그다음 세 번째로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라. 라는 지시사항 세 가지가 명백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나 네.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이나 금융감독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어떻게 네. 움직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 부분은 또 하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 검찰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네. 너희가 거기 있으면은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야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 그 다수 이제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소수가 연계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
연계 가능성을 저희가 팔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검찰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선관위로 이제 검찰이 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와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짜 희한한 것은요. 그 문서를 가지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밤에. 근데 그 회의에 회의록은 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계엄을 어떻게 이행할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다 안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구속, 뭐 수사, 재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과거에 수사했던 피의자를 대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당할 수가 있다. 그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거다. 쉽지 않은데. 아니 굉장히, 봐주진 않죠. 네,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다. 봐주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으로 딱 정확하게 시계를 돌려서 네. 보면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른바 최순실 뭐 박근혜 뭐 관련자들 뭐 여러 명을 조사하면서 신기한 거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 공동 지갑론이에요. 경제 공동체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최순실이 받은 거는 이꼴 박근혜가 받은 것이다. 뭐 이래갖고 그 기소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는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최순실 지갑은 최순실 거고 이쪽 지갑은 이 사람 거지. 네. 이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이거냐.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검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봐주진 않지. 봐주지는 않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만큼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는 딴 사람은 힘들어요. 이 재판 형량 계산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선고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사형? 무기?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불행한 유혈 사태가 없었던 점을 대단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를 많이 해주면 네. 무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 네. 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형은 선고되는 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한 측면들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17년도 이후로 네. 한 번도 안 해서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다만 의미는 없어요. 네. 내란죄로 확정된 전직 대통령, 네. 내란죄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사면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면 사유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뭐 사면할 수 없다든지 네. 이렇게 개정을 해보는 것은 민주당에서 방법이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네. 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저한테 좀 묻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사면법에 그거는. 대해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네. 그 저랑 같이 국조특위 하시는 분이 네. 법률가잖아 네. 하면서 이걸 묻더라고. 이게 네. 헌법에 반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은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법률이 정하는 그 법률은 사면법이어서 그 거기에서 그 사면 사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못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예외로 내란과 외환을 명확하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네. 사면 대상에서 다른 범죄는 몰라도 내란 외환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라고 부합할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또는 후세대가
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앞으로 뛰어와야 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사독재, 일제 식민잔재를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이 또 비상계엄으로 또 한 번 놀라서 나라가 한 번 정말 진짜 크게 잘못될 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를 어쨌든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멈춰 세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원에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사면법도 그 가장 큰 정당이니까요. 책임 있게 네. 손질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국면이 지나갔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통해서. 그리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헌재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 과정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은 실은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두 번이나 일어났지? 두 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2017년의 과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정권 잡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방법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치 구조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할까에 대한 논의들을 그래서 심도 있게 좀 그 방법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선이 누구 잘했네 누구 못했네 이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하면 심판만 하면 불행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다음 대선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통합이래요. 통합.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금 그 민주당이 조금 더 그 정세를 예각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취재하셔가지고 저쪽이 내세우는 통합의 기치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물론 경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싸워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언제나 보면 이게 사실은 박근혜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정치 세력들이 서로 대립 갈등하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 정치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통합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대선의 키워드가 통합이래요. 통합 좋은데요. 저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내란 세력과 관련된 네. 부분들은 확실하게 도려내야 되겠죠. 네. 그 진실과 화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통합하는 거죠. 네, 의원님 화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실과 진실을 먼저 네, 밝혀야 해요. 물론이죠. 네. 자, 김용남 의원님께서 오민시 50대의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김용남 의원님이 11시에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